안녕하세요. 저는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임팩트 인베스팅을 하고 소셜 벤처를 하기 때문에 어떤 커리어로 여기까지 왔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02년에 중국집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육회사인 교원이라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최연소 임원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받았었고요. 또 중간에 그 손정희 회장님이 소프트뱅크 아카데미아라고 소프트뱅크 후계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운 좋게 한국인 2명 중에 1명으로 선정이 돼갖고 그런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여기 이제 청중들 갖고 계시는 뭐 사회적 기업이나 임팩트 투자는 좀 어려운 거 아니야라는 어떤 개념들을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 드리려고 이런 커리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주 어렸을 때 제 꿈과 연결되는데요. 제가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 약 10살 때까지는 제 꿈이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네 꿈이 뭐니? 물어보니까 가톨릭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성당에 가면 항상 즐겁게 맞이해주고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케어링해주고 하시는 게 너무 좋다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현명하시게 그 꿈 너무 좋다 하시면서 그런 직업이 하나 더 있다. 사람들한테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집도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사람들이 꿈꾸는 걸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 있다 하셔서 제가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기업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그런 직업이 네가 이루는 꿈이 참 이어질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저는 10살 때 신부님과 기업가가 동일한 직업인 줄 알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요. 진짜 깜짝 놀랐죠. 저는 그 IMF나 이런 걸 다 거치고 딱 대학교에 갓 입학한 2000학번입니다. 2000학번인데 가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항상 캐피탈 게인, 자본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고 그걸 위해서 저희 같은 경영학도들은 어떤 앞잡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푸시를 받고 교육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님들한테 나 사실 세상을 좀 더 밝게 해주려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럼 네가 한번 창업해봐라 하셔갖고 그럼 저 창업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했더니 저희 학교 교수님들께서 되게 영리하게 사실 우리도 안 해봤다 얘기를 3명이 연속으로 하시면서 그냥 네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해주셔갖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는데 아이템이 없었어요. 아이템이 없어갖고 같이 창업한 선배들과 함께 동네 중국집의 웹사이트 중국집을 밥 먹으러 갔었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손 들고 중국집 지배인님한테 혹시 웹사이트 필요하시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마침 필요하시다고 하셔갖고 저희 아이템이 중국집 웹사이트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중국집 웹사이트를 만들면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매일 이만큼씩의 제안서와 기획서를 가지고 갑니다. 단지 4페이지짜리 웹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막 뭐 지역 상권도 분석해갖고 그랬는데 한 3번, 4번째쯤 미팅을 할 때쯤에 지배인님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한글을 읽지 못한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는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초등학교를 중퇴한 분을 처음 만났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꿈꿨던 꿈이 약간 이어지면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회사를 만들지 못해도 혹시 가장 사랑받는 회사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는 사실 지속적으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뭐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기후변화, 자연재해, 전쟁 이런 일들로 수백만 명이 항상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반대편의 어디선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문제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 예를 들면 쌍용 자동차 같이 굉장히 거대한 기업에서도 약 20명에서 30명의 노동자들이 자살과 의문사, 우울증 등으로 사망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약 5년 전에는 세월호라는 그런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굉장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무려 약 300명의 학생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 아이는 지금 약 한 35개월 된 아이인데요.
제 아이가 이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다면은 저보다도 먼저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희 세대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아니라 진짜 인간의 수명 자체가 짧아지는 그런 시대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단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많은 분들이 인식해 주셔갖고 2014년 GA 서밋에서 이 소셜 임팩트 그리고 임팩트 인베스팅에 대해서 좀 더 정의해 보자라는 내용들이 합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인간의 이기심이 시장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충실하게 내린다라는 그 내용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거고요. 이때 G8에 있는 선진국 그 8개국의 대통령들이 결정을 해주셨던 거는 이 소셜 임팩트는 보이지 않는 심장, 보이지 않는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적으로도 시장의 의사결정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이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영역을 이제 소셜 임팩트라는 영역으로 정의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소셜 밸류 혹은 파이낸셜 밸류, 이 하위에 있는 데모크러시와 캐피탈리즘이 만나는 영역을 아주 전통적으로 정경유착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으로는 정경유착이 여기 있었었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시대가 변하고 투명해지면서 이제 소셜 임팩트, 사회 혁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왜 앙트프러너십이 중요하냐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원래 앙트프러너십은 여기 밑에 정의되어 있는 뭐 슌페터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충분히 잘 정의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산업들을 파괴적인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는 정의가 이미 1930년대부터 나왔던 정의들이고요. 전혀 새로운 정의들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의에서 항상 마지막 목적이 make a profit, 리스크를 테이킹해서 이익을 만들자라는 형태의 도전만 있어 왔고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이 기업가들이 단지 프로핏만 만들 수 있을까? 아니야, 베네핏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온 정의가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걸 넘어서 두려움을 테이킹해보자.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한번 깨보고 이타적으로도 우리의 역량을 쓸 수 있게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fear를 마주하고 그것에 대한 profit뿐만 아니라 benefit도 같이 만들어보자라는 형태로 entrepreneurship이 재정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런 entrepreneurship의 재정의는 기업의 value chain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한국 사회에서 지금 현재 많이 신경 쓰는 영역은 그냥 기업이 다이렉트하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면 이제 corporate value chain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scope 2, 기업이 전기를 그래도 좀 친환경적으로 쓰는가 혹은 내가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쓰는가 정도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점차 폐기물이라든가 자원의 재활용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의 패션 산업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베네핏을 위하는 파타고니아 같은 회사와 그리고 원래는 프로핏이었던 노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까지 경쟁을 하냐면 이 덕스 다운을 만드는데 나오는 털이 어떤 유기농적인 환경에서 길러지는가까지도 경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파타고니아가 우리가 이겼어라고 주장한 가장 큰 사례는 그 덕스 털이 나오는 알도 우리는 굉장히 올거닉하고 내추럴하게 관리한다라는 논문으로 이제 이기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에서는 사실 여기까지 다 확장돼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다 보니까 세상에 이 거위털 파카를 만드는데 알이 유기농적으로 만들어진 것까지 신경 쓰는 서플라이 체인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그런 상태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투자 방법론으로서 이제 정립되고 있는 게 임팩트 인베스팅인데요. 이 임팩트 인베스팅이랑 소셜 벤처는 그 뿌리가 조금은 다릅니다. 소셜 벤처나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좀 더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기술과 솔루션 베이스드의 사고 방식이고요. 임팩트 인베스팅은 좀 더 미국 동부에 있는 캐피탈리즘이 이런 형태로 전향되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가장 임팩트 인베스팅이 다른 투자와 다른 거는 그 첫 번째 시작을 의도를 갖고 한다, 인텐션을 갖고 한다는 그 정의가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을 임팩트를 메저한다라는 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 좋게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신약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환자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고 그런 관련된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벤처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걸 이제 임팩트 인베스팅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신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많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면 임팩트 메저먼트라는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원래는 이런 의도나 목적이 아주 예전부터 있어 오긴 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진 거는 2007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수동적인 절차로서 나쁜 회사에는 투자하지 말자. 예를 들면 갬블 혹은 뭐 성매매 아니면 그 인간들의 어떤 철학이나 신체를 파괴하는 기업에까지는 투자하지 말자 같은 흐름이 있었고, 그게 많이 발전된 개념이 ESG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사실 거의 미국의 모든 금융회사들이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캐피탈리즘이 스스로 변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시점에 록펠러 파운데이션, 미국의 가장 큰 실질적인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그 패밀리아 파운데이션이 우리 이런 새로운 뉴 캐피탈리즘을 다른 용어로 정의해보면 어때 해갖고 임팩트 인베스팅이라는 단어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액티브하게, 프로액티브하게 이왕이면은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본질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회사에 투자하자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이게 투자의 흐름뿐만이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인더스트리의 이제 스탠다드나 프로토콜도 바꿔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 30년 전에는 이런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처럼 우리가 산림을 뭔가 파괴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파괴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좋은 도네이션을 하자, 이런 형태로서 이런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점차 내가 서플라이 쪽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페어 트레이딩을 해보는 거 어때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가 커지니까 우리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면 어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의 거버넌스나 아니면 인바이러먼트까지도 한번 좀 더 베네피셜하게 만들어 보면 어때? 이런 식으로 그 기준들이 발전되게 됩니다. 또한 이에 더불어서 이제 파이낸셜 섹터에서도 이거에 호응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팩트 메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데 그냥 파이낸셜한 시스템에서는 IFRS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IRIS라고 하는 임팩트 레이팅 스탠다드를 어느 정도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프로토콜과 스탠다드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런 아이리스나 IMP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나 OECD, 뭐 EU 같은 레벨에서의 굉장히 상위 거버넌스들도 다 참여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덕분에 올해부터 굉장히 큰 이변이 있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가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사실 우리 목적이 있었어요라고 갑자기 수줍게 밝히는 사건이 올해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이들이 자신들이 목적이 있었다는 걸 밝히지 않았었는데,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사실 우리 목적이는 자본이었습니다라고 밝히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블랙락 같은 경우는 아예 체어맨이 전 세계에 있는 기업과 내가 투자한 기업들에게 Purpose and Profit이라고 하는 목적이 없는 profit은 더 이상 자본주의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엄청난 긴 서한을 보내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잘 맞아지면서 사실 임팩트 인베스팅과 이런 생태계들이 본격적으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또한 이런 네트워크에서 그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온 덕분에 이런 글로벌 임팩트 인베스터 네트워크에서도 직접 저런 메인 홀에서 발표하고 저희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고요. 저희 회사가 해결하는 문제는 소셜 앙트프러너들을 위한 소셜 앙트프러너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업가들이 저희의 고객이고요. 기업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파이낸셜한 문제였고요. 특히 소셜 벤처나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파이낸셜 마켓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저희가 지향하던 소셜 벤처에서 스스로 저희의 잉여 자금을 저희 동료들한테 투자하면서 발전이 되어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성장을 하면서 Entrepreneurs for Entrepreneurs라는 개념을 갖고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원칙은
아래에 있는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한 거는 사회 문제적으로는 impactful과 inclusive라는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impactful은 얼마나 고통받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가 이고요. inclusive는 얼마나 넓은 문제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있어야지만이 좀 더 인베스팅이라는 방식으로 사회 혁신을 만들 수 있다고. 가운데 있는 두 가지는 그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투자기 때문에 인베스터블한가, 그리고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혁신적인 요소가 있는가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하는 분야는 이제 사실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과 아주 크게 다르지 않는 이유는 솔루션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솔루션은 유사하지만 인텐션이 다른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핀텍이라든가 프롭텍, 그리고 에그리텍, 케어텍 같이 이제 왼쪽의 두 개는 도시 생활을 하는 많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우측의 두 개는 생산자, 그러니까 특히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개도국에서의 문제, 그리고 케어링 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 그 장애가 있으신 분들 같은 좀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운용하는 규모는 한 400억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운용하는 자산은 이 중에서 한 220억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정부나 아니면 기업들과 협업을 해갖고 엑셀러레이팅 버젯으로 제공하는 게 한 180억 정도 됩니다. 이 버젯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랜트도 잘 쓰여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갖고 운영하는 개념들이고요. 현재 그래도 코이카라든가 서울시 같은 그런 최상위 기관들과도 협업하고 하면서 다양한 도시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저희 스스로도 소셜 벤처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창업은 7평짜리 이제 다세대 2층 사무실에서 책상 4개 놓고 시작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한다고 하시면 대부분 오해하시는데 저희의 스토리는 눈물 없이 들으실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저희가 그래도 시리즈 A 단계 약 최대 50억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제 경험을 해본 상태이고요. 그 이상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는 한 30개 정도 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회수한 거는 한 50배 정도 회수한 경험이고, 그거는 이제 시드 인베스팅을 워낙 잘해서 중간에 저희가 저희 포트폴리오를 너무 사고 싶어 하시는 이제 인베스터들이 붙으면서 운 좋게 이제 회수할 수 있는 트랙 레코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작은 사례로서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요 시계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도 쓸 수 있고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시계예요. 그래서 원래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시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터킹 워치라고 해서 말로 얘기해주는 워치, 그리고 두 번째가 원래 일반인이 쓰던 그 시계 위에 뚜껑을 달아주는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발표를 하다가도 내가 시계를 누르는 순간 별로 발표에 집중도가 떨어지나 보다 같은 굉장히 그 퍼스널 릴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침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시침의 움직임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성실성이 떨어지거나 시간을 잘 알지 못하는 시간 개념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MIT MBA에 재학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자신의 친구, 그리고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높아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게 됐고요. 사실 저희는 이 아이템을 보자마자 이건 정말 많은 인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해서 굉장히 용기 있게 처음으로 입금했는데 저희 뒤로는 6개월 동안 아무도 입금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Salesforce.com의 창업자인 마크 베니오프, 그리고 유니레버 글로벌 엑스 체어맨인 폴 폴만이 팔로우 인베스트먼트를 해주면서 굉장히 화려한 투자들과 같은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되게 럭키한 케이스이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워크라는 회사는 원래 부동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근데 원래 저희가 사회주택이라는 서울시의 사회주택 금융을 사용해 보려고 부지를 하나 매입을 했다가 건축사무소에 놀러 갔었는데, 그 건축사무소에 있던 친구들이 저희랑 미팅이 끝난 다음에 갑자기 주섬주섬 노트북을 열더니 사실 저희가 설계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인공지능 설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약간 사기와 뻥을 치고 있길래 그게 과연 되는 거냐 얘기하고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됐는데 실제 이 회사는 여기 보시면 토지의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토지의 형태가 반듯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동그랗기도 하고요, 뭐 별 모양이기도 하고요, 불가사리 모양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는 이 토지의 정책과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시 개발밖에 그동안 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해낸 거는 이 작은 필지 하나마다 실질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고 이런 기획 설계 비용들을 단축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건데 처음에는 저는 그냥 기특한 후배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투자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술이 지금 완성이 되어가고 있으면서 제가 투자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붙였거든요. 일단 이 기술이 민간에 먼저 사용되기 전에 공공에 먼저 사용된다. 안 그러면 너무나 파괴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갖고 운이 좋게 SH랑 LH가 먼저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런 다가구 문제라든가 집단적으로 만들어지는 건축 설계 문제들을 일부 해소하고 있고요. 또한 한국에서 사시면 아시겠지만 상도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대규모 건축 건설 현장에서 바로 옆에 어린이집이 무너진 사건들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린이집이 무너졌을 때 저희는 다행히 이런 건축 알고리즘이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이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인력이 2명밖에 없고 그 2명이 현장을 다 다니는데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이 다 걸려도 사실은 가서 눈으로만 보는 거니까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근데 다행히 이 팀이 그 약 현장 방문해야 되는 수천 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약 3시간 만에 가장 위험한 건물을 한 400개 정도로 추려내서 서울시 교육청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단지 이거를 왜 많이 안 알리냐면 그 위험한 건물의 토지주들은 또 반대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상충 문제로 대대적으로 알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회사는 테라로사 커피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 회사입니다. 테라로사는 한국에서 만나시면은 그냥 고급 커피 혹은 스페셜티 커피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테라로사 커피를 만난 거는 한국에서 만난 건 아니었고 르완다랑 네팔의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저희 같은 임팩트 인베스터들은 팔레스타인, 네팔, 뭐 르완다 같이 꽤 험지까지도 다니는 편인데요. 마침 이들도 빈을 소싱하기 위해서 이런 지역까지 다니다가 좀 더 좋은 목적으로서의 투자를 고민하게 되고요. 사실 커피 산업은 굉장히 신기하게 선진국은 먹기만 하고 개도국은 생산하기만 합니다.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또한 르완다 같은 경우는 약 25년 전에 전 국민의 3분의 1이 2달 사이에 증발한 그 르완다 대학살이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 사건들을 제가 현지에서 들었을 때는 어떤 제 또래의 어떤 남자가 목사님한테 살려달라고 해서 목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죽인 경우들까지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 종족 분쟁이라는 것들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르완다는 약 10년간 외국인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UN 평화유지군도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10년간 안 들어가다가 월드뱅크와 IFC가 그럼 여기에 가장 알만한 임팩트 투자가 뭘까라고 고민하다가 첫 번째로 만든 게 5스타 호텔입니다.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호텔을 만들어주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르완다에서 되게 놀랐던 거는 임팩트 인베스팅의 범위가 세상에 특급 호텔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굉장히 확장적인 개념을 이해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르완다의 호텔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나름의 용기를 내서 숙박해준 기업가 중에 한 명이 스타벅스 창업자인 하워드 실추입니다. 사실 르완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커피빈이 그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그 정도로 중요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공감해서 직접 자신이 그 호텔에 들어가서 숙박을 하고 파머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fear를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그 덕분에 이런 커피 생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테라로사 같은 커피들도 겉으로는 이런 디맨드를 잘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잘 소비자들한테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좀 피칭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좋은 브랜드로 인식하는 개념들도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갖고 잘 하이드되어 있긴 한데 그런 공급망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소셜 임팩트를 만들고 현지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렇게 간단히 발표를 드렸는데 사실 글로벌 엔터프레너십 포 임팩트로 제가 해드려야 되는 역할은 그냥 단순하게 앞에 말씀해주신 정말 훌륭한 기업가분들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더 기업가가, 엔터프레너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비즈니스 이상으로 그리고 소셜리, 인바이러먼털이 굉장히 많다를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